그럼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권익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는데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가 이제 거기에 가셨어요. 근데 권익위에 이 의사협회가 일부 의사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그걸 또 즉각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도 이미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권익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권익위가 매우 정치적으로 네,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더라도 뭐 신고자에 관한 내용, 신고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고자의 뭐 신상이 노출된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권익위가 이 조사하는 거는 일종의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피조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강제 수사력이 네. 없고 행정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가 그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네. 조사한 내용이 권익위 내부에서 결론이 내더라도 이게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알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나 강제 수사력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이제 해당 기관에 네. 그걸 이제 송부를 합니다.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권익위가 그동안 안 해왔어요. 그래서 신고 접수된 사실, 그다음 네. 조사 개시 사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보낸 사실 이 일체를 그동안의 권익위는 보안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최근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은 예. 접수됐다는 사실 공개하고 공개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예.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 조사도 헬기 특혜에 대해서 소방청이 특혜는 없었다는 없다고 취지로 발표했죠. 발표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원칙대로 절차대로 했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피조사자는 이 소방청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 조사 신고가 접수됐다 하고 조사 착수한다고 할 실익도 사실은 없는 없는 거죠.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보안 유지를 해서 했어도 안 되는 사안이고. 그렇죠. 근데 그를 접수되자마자 부위원장이 발표. 나서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이 부위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은 예.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언론 보도에 예, 따르면 맞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헬기 특혜관련해서 권익위에 이 불공정성을 문제를 삼으니까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아까 접수돼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발표를 발표했군요.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고요. 예. 둘 다 양쪽 다 잣대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쪽이 발표하면 한쪽이 발표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한쪽이 발표 안 하면 한쪽도 발표 안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어느 거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건 발표하고 발표하고 불리한 건 발표 안 안 하고 하고. 이런 거는 권익위가 정치적인 기관으로 전락했다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권익위의 처사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시하거나 예. 하게 한 그 책임자, 뭐 부위원장이나 위원장급의 예. 직권 남용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의 위원들도 그렇고 부위원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거를 만약 지키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위원들이든 상임위원도 있고 뭐 비상임위원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촉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법률 위반이면 이제 권익위법은 이 이제 권익위가
그 정치적 독립 기관이라 예. 그 임기와 신분 보장이 법에 되고 규정이 있군요.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방통위에 우리 한상혁 예, 위원장도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임기와 신분이 법에 보장이 또 위원장님도 됐거든요.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두 분이 다. 그런데 이제 뭔가 네. 법률 위반이다, 문제가 있다. 이걸로 그때 방통위 경우에는 예. 인사혁신처에 뭔가 맞아요. 징계 의뢰, 그랬었죠. 해임 조치를 예, 예, 의뢰를 예. 하면서 대통령이 해임을 했거든요. 해버렸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려면은 할 수는 음, 있는데 뭐 이 정권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안 네.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도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또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라는, 그러니까 지명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권익위, 방통위 지금 현재는요. 또 금융인가요? 금감원인가요? 금감원. 네네. 거의 뭐 그러니까 중요 직책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 갈 수도 있고 판사 갈 수도 있고 학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이런 주요 자리들에 검찰 출신들만 있는 건지, 검찰이 무슨 만능 제주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 공화국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네. 오랫동안 사실상 검찰에서만 있어 와서 네. 인맥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특정 정파를 위하는 자리도 아니고 네. 모든 국민을 보고 여야를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특정 직역만 이렇게 중용하게 되면은 다른 직역이나 다른 쪽에서는 민심이 이반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감수하면서도 검찰 출신을 이렇게 중용을 하는 것은 이 좀 대통령의 또 그 일가의 불안함, 이 우리가 믿을 사람은 검찰밖에 없다.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뒤통수 제대로 한번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이 공직사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정치권이든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게 되면,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권이든 측근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번에 사실상 2인자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반란이랄까 반란이라고 볼수 이런 있겠죠. 사안이 네, 이제 네. 발생을 하면서 네.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 측근들이 먼저 등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곳곳에 이렇게 이제 심어놓은 대통령 측근의 검찰 출신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힘이 없어진다 싶을 때는 자연히 등을 돌리지 그럴 수밖에 않을까. 없다. 예, 그런 그렇게 전망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50분이 다 돼가서 전현희 이제 위원장님도 이번에 어쨌든 이제 그 도전자 입장이고 신인의 입장에 다시 이제 정치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 물론 예전에 의원도 하셨지만 그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을, 그러니까 현역과 도전자 입장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뭐 지금 도전하시는 지역구에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꼭 고려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그런 어떤 바람. 왜냐하면 혼자만 아니라 신인으로 도전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는 예, 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총선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뭐 많이 전망을 하지만은 네.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과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금방 돌아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을 한 80일 남겨둔 예, 시간인데 예, 예. 이게 사실은 일주일 사이에도 민심은 확 맞습니다. 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런 이제 민심이나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안주했다가는 오히려 안 큰일 되죠. 난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신하고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되고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네. 강의를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분노나 네. 이런 심판 욕구도 많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윤석열 정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실망 그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구나 거의 뭐 167석 그리고 이제 뭐 야당 전체 합치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 진짜 그 이태원 특별법 이거 물론 통과는 됐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거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국민들 많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서서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야당 이걸 국민들이 지금은 요구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 맞습니다. 모두에게 좀 공정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신인들 뭐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좀 공천을 하고 등용을 해서 아 민주당이 좀 바뀌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뛰다 보니 네. 저도 신인의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종로에서 뛰고 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뭐 좀 정치적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알려진 좀 분이시기도 덜 하고. 하겠지만 예, 예, 예. 정말 현장에서 신인들이 뛸 때는 야 이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천 룰 이런 것도 좀 더 정보의 투명한 공개, 뭐 또 당원들의 이런 그 적합도 조사 이런 것도 예.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그 지역에 처음 도전하거나 신인들은 그런데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일정 시점에서는 좀 공정하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맞습니다. 좀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연 학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뭐 가족 이런 거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네. 그런 거 다 떠나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누군지 경선 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런 건 전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공천에서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기득권이나 예. 특권, 뭐 반칙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네. 선명한 야당으로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고 민주당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공천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끊어내자. 네. 예,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양인주님이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최준봉 교수님 전현희 이제 이분이 쓴 거예요.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전현희 예비 국회의원님 화이팅. 네. 제가 분명히 말씀 이분이 쓰신 거라고 제 맞습니다. 의견이 아니고
저는 공정성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지연, 학연, 혈연은 끊어내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전현 위원장님과의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 함께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